인슐린하고 갑상선 호르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책의 83쪽에 보시면 이제 인슐린 분비량이 건강을 좌우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맨 첫 번째에 비타민하고 호르몬하고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타민하고 호르몬이 다 같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화학 반응을 이제 도우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몸에서 만들 수 없는 물질이어서 이제 뭐 우리가 과일, 채소나 음식물을 통해서 외부에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호르몬은 비슷한 생화학 반응을 도우는 물질인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은 비타민 C를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사람은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어,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이제 그 어떤 효소 그 부분 때문에 직접 만들어낼 수 없는 걸로. 그래서 비타민과 호르몬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83페이지 그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외분비하고 내분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83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외분비라는 거는 어떤 물질을 몸 바깥으로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일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땀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또 위액이라든지 그 소화기관은 이제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입부터 항문까지 이렇게 전체 바깥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위액 같은 경우도 외분비로 보는 거고 이제 남성 정액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분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르몬은 내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분비샘 즉 이제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잖아요. 뭐 갑상선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췌장에 이제 인슐린, 그 다음에 부신에 이제 부신 호르몬, 뭐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내분비선 또는 내분비샘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호르몬을 만들면 호르몬은 혈액으로 분비가 돼요. 그러면 호르몬은 결국은 이제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을 전체를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에 가서 전달이 되게 되면 이 호르몬은 호르몬 수용체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에 표적 기관에 호르몬 수용체하고 이 호르몬하고 결합을 해야만 이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 거의 모든 세포에 다 수용체가 다 있죠. 그래서 신진대사 전체적인 대사에 관련된 거는 이제 다 이제 그 작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분비의 물질이 이제 호르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은 이제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췌장은 소화 효소도 분비하죠. 그래서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그 기관이기도 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제 내분비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으면 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이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세포에서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단위인 포도당으로 이제 소화기관에서 다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혈액을 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액 안에 포도당이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 분해된 게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혈액 속에 포도당이 늘어나니까 혈당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 항상성이 있어서 일정한 범위 안에 혈당을 유지하도록 우리 몸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혈당이 높아지니까 췌장이 이제 그걸 알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은 높아진 혈당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뭐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죠. 그 다음에 책에는 이야기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하고 관련해서
인슐린에 대해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지만 살을 찌게 하는 호르몬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인슐린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을 찌게 하는 호르몬은 지방 합성을 인슐린이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 지방 합성을 촉진하는 거와 반대 역할을 하는 게 공액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CLA가 지방 합성 촉진을 이게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슬림 식스팩 안에 또 이런 그 제품이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방 분해를 또 억제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해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는 얘기는 지방 합성이 촉진되고 지방 분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을 인슐린이 만든다는 거죠. 이 지방 분해 억제하고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푹 이제 제 시간에 11시 전에 잠이 들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간에 아이들도 잠을 푹 자게 되면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 지방이 자연스럽게 분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잠만 충분히 제대로 잘 자도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지방 분해를 이 성장 호르몬이 촉진시켜서 살을 이제 찌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을 찌게 하는 호르몬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요.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혈당이 오르면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 여기 포도당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탄수화물을 먹어서 소화가 돼서 혈액 안에 이제 포도당이 생겨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혈액을 타고 이제 여기 이제 전달이 되겠죠. 인슐린이 분비된 인슐린이 여기 세포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럼 세포가 오면 이 세포에서 이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아까 모든 호르몬 수용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인슐린하고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하고 이게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과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가 이제 결합이 딱 되게 되면 여기 3번 결합이 된 거죠. 결합이 되게 되면 이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이 세포에서 이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이 인슐린하고 인슐린 수용체가 결합을 해야만 포도당 채널을 통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까지 4번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포도당이 이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혈액에 있는 혈당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이 포도당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 포도당을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ATP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인슐린하고 인슐린 수용체하고 이 결합이 원만하게 잘 되지 못하면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서 자기가 에너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 쓸 수 없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순서를 보면요.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중요한 개념인데요. 대사증후군, 뭐 다이어트든 인슐린 저항성을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우리가 건강에 여러 가지 다 쓰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 인슐린 저항성과 반대로 인슐린에 민감해서 포도당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인슐린의 작용이 세포에 잘 되는 경우 거기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인슐린 된 세포의 반응이 이제 정상적인 기준보다 감소된 경우에 결국은 인슐린이 작동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언제 작동을 잘 안 하냐 하면은 대부분 내성이 생기는 거는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경우, 그럼 우리가 탄수화물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경우죠. GI 지수가 굉장히 높은 음식을 이제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한꺼번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주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먹는 경우예요. 과자 먹고 뭐 또 뭐 국수 점심 먹고 케이크 먹고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을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자주 일어나게 되죠. 자주 일어나게 되면 그게 내성을 일으켜서 결국 인슐린에 대해서 세포가 반응하는 게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을 이제 활용도가 낮아지니까 혈액 중에 인슐린 농도가 자꾸 증가되겠죠. 증가되고 인슐린 반응이 잘 안 되니까 포도당을 세포가 받아서 잘 못 쓰게 되고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혈당을 재면은 고혈당이 나오면서 가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서 당뇨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쌓인 포도당은 사실은 포도당을 우리가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우리 몸이 소화 효소를 써서 많은 소화기관이 덤벼 들어가지고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쓰려고 그렇게 분해를 다 했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쌓인 포도당을 그냥 몸 밖으로 배출해버리면 혈당에 대한 고민은 안 할 텐데 이 쌓인 포도당이 아까우니까 비상식량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간에나 근육의 글리코겐을 일부 저장을 하고 이 포도당을 지방으로 칼로리 단위가 높은 형태로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체지방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으로 연결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1형 당뇨 있습니다.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 췌장이 이제 문제 있거나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죠. 이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질당 췌장 베타세포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 생성을 아예 못하는 경우 이 경우는 평생 이제 인슐린 주사를 이제 맞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경우고요. 대부분 보통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당뇨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2형 당뇨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처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래서 세포가 포도당을 잘 받아서 쓸 수 없는 상태, 잘 쓰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이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쉽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처럼 인슐린이 자주 분비되거나 많이 분비되는 경우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경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 있을까요? 이제 비만하거나 칼로리 이제 과하게 섭취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경우, 운동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이제 피하 지방보다 또 내장 지방이 있는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훨씬 더 이제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7페이지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른 비만형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 그것도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게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문제죠. 88페이지에 보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가능하면은 좀 절약해서 쓸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많이 하고 자주 하고 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만들었으니까 별 걱정 안 하고 이제 쓰는데 사실은 이 인슐린을 상당히 아껴 써야 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목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해야 되는 거죠. 같은 그 음식 종류에 따라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GI 지수도 있고 또 GL 지수도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요 책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어쨌든 이런 정제된 밀가루, 설탕,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그 수용성 식이섬유 섭취 이런 부분들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근력 운동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한 분들이 당뇨 있으신 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당뇨 있으신 분은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있어요. 이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중에 가장 포도당을 받아가지고 잘 쓰는 그런 부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 하체 근력을 많이 키우시면 뭐 당뇨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위치 온 할 때 우리 고강도 인터벌 운동 하잖아요. 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운동을 하시면서 체지방 분해 효과도 얻고 또 운동이 끝난 다음에 최대 이틀 정도까지 계속 이제 지방이 연소되는 효과도 누리고 이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고 또 성장 호르몬도 잘 분비되도록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노화도 막아주고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고요. 그 밖에 기본적으로 그 저항성을 낮추려면 일단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내장 지방 레벨이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하고도 혈당 조절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도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는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련된 중요한 이제 미네랄이 크롬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그 크롬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한국 그 당뇨 인구가 많이 증가돼 가지고 그 더블엑스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새로 이제 그 추가된 그 미네랄 중에 하나가 바로 크롬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크롬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도 혈중 농도가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이 다 낮아요. 이 비만인 사람도 비타민 D 농도가 거의 대부분 다 낮습니다. 그 코엔자임 Q10과 오메가3도 인슐린 저항성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런 영양소들의 도움도 받는 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